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려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잠수정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205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계획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투명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의 모든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11년) 전 바다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러 잠수정을 타고 해저러 간 억만장자 등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탁 사고 원인은 잠수정 내부 폭발로 추정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현지 시간 22일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 5개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다스만입니다.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발견된 잔해는 잠수정의 선미 덮개와 받침대 등으로 잠수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해양경비대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포착돼 탑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5명 전원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the entire Unified Command, I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ies. 잠수정에는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딘과 파키스탄 재벌 사자다 다우드 부자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잠수정 운영사인 오션게이트는 성명을 통해 탑승객들은 진정한 탐험가들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탑승객 중 한 명인 스톡턴 러시의 아내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의 고손녀로 알려져 대를 이은 비극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사고가 난 잠수정은 출발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교신이 끊겼습니다. 앞서서 이 잠수정을 탔던 사람들은 잠수정 운영회사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탑승객들을 태웠고 이 사망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운영사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출항한 타이탄은 18일 오전 미국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1,450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시간 45분 만에 지상본부와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해군에 이어 민간업체 선박까지 수색에 동원됐지만 수색 범위가 서울 면적의 40배에 이르고 수심도 4,000m나 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이탄에는 성인 5명이 약 나흘 동안 쓸 수 있는 산소가 실려 있었는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쯤 고갈됐을 걸로 추정됩니다. 외신들은 타이탄에 대한 안전 우려가 5년 전부터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탄은 공인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제품이었고 탑승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으라는 권고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타이탄을 탔던 이들은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운영사 면책 서류에 서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자살 임무 같았다고 탑승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There's special training just to learn how to get into an escape suit. Beyond that, no real training. 또 매번 일시적으로라도 지상과 통신이 끊겼다며 잠수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반트엉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날인 어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경제인 205명 등과 만찬을 하고 적극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독려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국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특히 해양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만나 공급망 위기를 베트남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 시장인 이곳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 현장을 찾아 제품을 체험하고 베트남의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며 격려했습니다. K-팝 스타들과 베트남 가수들의 합동 공연을 양국 팬 3,000여 명과 함께 관람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고민이에요. 윤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하고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등 최고 지도부와도 만날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김정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5명의 경제사절단. 이게 굉장히 많은 수죠.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왜 베트남에 저렇게 많이 가셨느냐, 기업인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베트남에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 기회로 간다는 건데 베트남을 흔히 이야기할 때 작년에 2022년도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8.2%라고요. 8.2%. 그때 우리나라가 2점 몇 %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률이 엄청 빠르다는 사실 하나. 또 올해도 7% 가까이 6.6%로 전망이 나온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1%냐 2%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엄청나게 베트남이 경제 성장이 빠르다는 것. 또 하나는 인구가 1억에 육박했대요. 지난 연말에 9,900 몇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구가 1억에 육박하는데 또 인구의 구성도 생산 가능 인구로 하는 15에서 65세, 15살에서 65살까지 인구가 인구의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15살에서 34살짜리가 35%, 40%에 육박한다는 게 젊은 국가다라는 게 베트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간 기업들도 단순하게 대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205개 기업 가운데 아마 28개는 중견 기업이 갔고 또 138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통령을 따라간 거예요. 예. 경제 사절단 내용과 규모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 가능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3대 교육국 중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좀 서먹해진 상황이어서 네. 베트남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무역 3위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이 무역 3위국이라는 것은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갖고 바라보는 대목이고요. 예. 수출 수입이 다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면서 이 베트남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는 물론이고요.
투자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투자도 상당히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고요. 예. 무역 중에서도 자동차와 휴대폰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좀 약간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1위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매장량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중국이 히토류를 규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합니다. 출국 당시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십시오. 예. 자, 신성모 의원께서는 물론 뭐 다른 상대당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의원 시절부터 많이 봐왔고 그리고 이제 이 귀국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이 예상되는지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1년 만에 돌아오고 중간에 뭐 빙장상, 그게 장인상에 왔다 갔지만 조금의 여파, 정치 여파는 좀 있었다고 보는데 예. 뭘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씨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오히려 미국에서 했다는 책 출간 기점. 그러니까 제목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이낙연이 생각한 걸 책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름 다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본다는 거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른바 북콘스트롤 형식으로 해서 지방 순회 강연을 하는 것 아니냐. 지방 순회 강연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모이고 언론이 그걸 취재하게 되면 당연히 전달될 거고 뭐 정치 재개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는 뭐 이낙연 정치를 재개한다는 거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 하면 민주당 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제 주변에 들어봐도 엇갈리던데 결국은 다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이루어내려면 호남 민심에서 얻어야 된다. 호남 민심이 따라가야 된다. 호남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정치적 재기의 성공을 가를 거다라고 보는 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놓고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큰 어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높은 식견, 큰 안목으로 화두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당의 상임 고문을 현재 맡고 계셔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으시고 2024년 총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할 것이다. 자, 지금 뭐 조응천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두 분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해서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결이 좀 다르죠. 조응천 의원은 조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충고고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상임 고문 역할이나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했더라면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들어오면 그래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적대적 어떻게 보면 상생 공생 관계에 있으면서 누가 서로 못하나 사고 치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불안감과 실망감을 지금 감추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의 이 특권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검찰하고는 뭐 별로 증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됐고 판사 쪽하고 하여튼 뭐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당내에 눈을 돌려보면은 반명 비명 쪽한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주말 귀국에 앞서서 선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거의 다 친명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이미 주말 이낙연 대표 귀국을 앞두고 내 입장은 이거요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공을 먼저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 강연 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난입을 해서 수박이 그려진 플랜카드를 들고 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12일이니까 지지난주쯤 그렇죠.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자유대학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독일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70대 아줌마들 그래서 오셨는데 한국 아줌마들 오셨는데 뭐라고 써있느냐면 깨진 크게 두 동강 난 깨진 수박 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글이 새겨진 어떻게 플랜카드인지 현수막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들고 있었던 건지 내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들도 나타났는데 질문도 했다 그래요. 저분이 가져오신 분이 왜 윤석열은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이낙연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물었고 이낙연 전 의원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연 자체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대꾸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뭘 의미하는 거냐? 저 보면 이제 강연장 앞에서도 외친 대목이 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앞에서 수박짓 하지 마세요. 수박짓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갖고 있는 뭐 적대감이랄까 이런 것은 좀 노출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강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상대 쪽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방해한다거나 자, 이런 거는 뭐 사상 초유의 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초유는 아니고요. 예. 가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네, 있습니다. 있는데 독일에서까지 설마 그랬으랴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온 거예요. 물론 독일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소란을 떨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플래카드를 펼치고 뭐 질문도 했다고 그래요. 뭐 질문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뭐 답변은 뭐 아주 쉬운 질문을 물론 한 건데 이분들이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건 뭐 양면성이 있죠. 해외에서까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해외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또 측면이 있어서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상은 좀 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독일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뭐 독일까지 뭐 찾아오신 분들인가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뭐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런데 독일에 사는 분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그 혁신위원 구성이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뭐 예상을 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하신 강연 계획에 당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혁신위 활동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주목이 되죠. 물론 혁신위가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큰 기대와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는 뭐 길게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혁신위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주문을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문 생산품이 뭔지를 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당내에 대응이 있을 거고요. 당원들의 판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낙연 대표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당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이낙연 대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와의 뭐 만남이라든지 식사 자리라든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데 뭐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로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그 민주당의 주장의 배후가 그런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는.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것은 그 대학 서열화, 그다음에 학벌 위주의 사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엉뚱한 것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저 8.6 운동권 세대들이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자, 이 말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이 말을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8.6 운동권 세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학원가로 빠져서 뭐 애들 가르치고 해서 돈 벌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8.6 운동권 세대들이 학원 쪽에 많이 있었죠.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니까 사실 과외 보습학원 쭉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논술학원을 해서 완전히 학원가를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다 하면 가장 잘 나가는 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20대의 열정과 헌신 그 힘을 가지고 하니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시장을 이들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은 수요가 만들어낸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들이 굉장히 장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약간 철이 좀 지난 이야기 같고 제가 보기에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적응력이 좋았던 건지 어찌됐건 하여간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말은 적어도 운동권 출신 사교육 업자와 교육계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대목은 아직 좀 나온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 문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또 잘 풀어주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입시회관이 성행하고 이게 기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권 카르텔보다는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86 세대들이 학원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과거 이야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사관가라든지 사교육계와의 뭐 커넥션이라든지 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너무 튀는 얘기인데요. 예.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산물이에요. 아픈 시대의 과거의 그렇죠. 문제죠. 뭐 취직을 할 수 있었으면 왜 학원으로 뛰어 들어갔겠어요. 그걸 괜히 끼어 들어가지고 이번 일하고 연결하는 것은 상상력의 비약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정시 수시 문제 뭐 이것도 뭐 내신 문제 이렇게 딱 겹쳐서 하면은 이 킬러 문항은 사실 수시와 관련된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논란이 자꾸 변천이 돼가지고 킬러 문항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뭐 카르텔 문제로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꾸 초점을 비화시키면서 메뚜기 뛰듯이 이슈를 점핑하지 말고요. 교육 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킬러 문항 하나 해결하면 교육 문제 해결되나요? 입시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부 여당이 자세를 고쳐 잡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한미일 협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한미협회가 주최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석학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한미일 협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 정책국장은 한국이 외교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우로 갈라져 있다며 내부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미일 동맹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enerated by political polarization and a focus on self-centered nationalism. We go together could be replaced by I go first. 아산 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도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한미일 협력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간의 민간 차원을 포함한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혹은 한미일 이 3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협력하는 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회장은 한미일 협력의 질적인 변화 방안으로 협력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If we're going to make big strides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t's going to come from Seoul and Tokyo getting together and going to Washington and saying, this is the next step we need to go, and then the United States will come along. 한미일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나토보다 발전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일본과 인도 정상이 나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한미일 3개국 협력체 구상을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이 남고 부모들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되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신고가 된 아이는 모두 261만 3천여 명입니다.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요. 여기엔 예상치 못한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출생 기록과 출생 신고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신고는 안 되어 있는 경우죠. 아이들은 왜 출생 신고가 안 된 걸까요? 또 이런 아이들 얼마나 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신생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아이들이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원은 일단 이 중에 1%인 20여 명만 추려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라진 신생아 20여 명 가운데 수원에선 아기 2명이 생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고 창원에서는 아기 1명이 영양실조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1명은 생모가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죠. 경찰은 이 밖에 경기도 화성시와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서 8년 동안 사라진 신생아는 2천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부가 이 생사가 묘연한 아기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숫자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가슴을 졸이게 되는 건데요. 김동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벽 시간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동료들도 주저앉아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다가오자 다급하게 안내합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거차에 쓰레기 봉투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기인지 모르고 치킨 같은 거에 버린 줄 알고 이거를 청소차에 다시 밀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견된 아이 시신은 50cm 크기에 무게도 0.8kg에 불과했습니다. 이불 등 무언가로 감싸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체 크기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 아이를 임신 6개월 정도에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는 물론 아기가 어떤 상태에서 버려졌는지 등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가 이틀에 한 번씩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부검도 실시해 정확한 사인과 연령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 중에 23명 중에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거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한 2천여 명.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이제 23명 정도만 이제 꼽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이나 이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신고도 안 돼 있고. 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 투명 인간, 유령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 국민이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혼하고 출산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가장 축복받을 일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제도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그 딸과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출생 직후에 엄마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본인 출생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사체를 비롯한 증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2018년과 19년에 연이어서 이와 같은 그 무도한 일을 해버렸다는 것을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례보다는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낮은 이른바 영아 살해 및 그 사체 유기죄가 처벌로 적용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수원에서 영아 2명이 친모가 이제 출산을 하고 곧바로 아기들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거든요. 왜 냉장고에 넣은 걸까요? 사실 은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이미 키우고 있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2살 딸, 10살 아들, 그리고 또 8살, 그러니까 각각 2살 터울의 아이들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출산하게 된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2018년생, 19년생이거든요. 연년생으로 낳고 바로 낳은 직후에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봤더니 차상위 계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받지만 전면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냉장고에 이 보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가족들이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현장에 나가봤던 경찰들 말에 따르면 그 집에 냉장고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몰랐다. 글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질 않는데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남편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몰랐다는 것은 살해하는 것을 몰랐는 것이지 부인이 출산하러 가는데 출산이 아닌 낙태하러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라고 그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만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는 낙태든 아니면은 그와 같은 살해 행위를 막아야 될 이른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영아 살해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남편,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와 같은 그 영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이 아이를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하러 간다? 만삭인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낙태가 됩니까? 네. 결국 결국 낙태하러 간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아이에 대해서 출산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묵인 내지 용인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결국 그와 같은 살해를 막아야 될 법적 의무와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그 살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영아살인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 셋을 지금 아빠로서는 그 기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도 실무상 엄마는 구속하더라도 아빠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라도 이 아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뭐 낙태가 됐든 출산이 됐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가서 하지는 않았을 테고. 사실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이와 같은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남편의 어떤 변명을 사실상 받아들이긴 어려운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은 예. 자기의 아이가 아니란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국과수에 그 사체를 보내서 DNA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부부의 아이인지 아니면은 또 제3자의 아이인지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고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점에서는 부부의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아빠에 대한 그 보증인적 지위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하고 아이를 길러야 될 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무를 무단히 방기하고 낙태하러 간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남 창원에서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이게 예.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 적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예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중에 1%, 23명, 그나마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의 아이가 사망한 겁니다. 2명은 지금 짚어주신 수원에서 있었던 예. 일이고요. 이 1명은 지금 말씀 주신 창원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는 76일, 태어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고 네. 사망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였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고요. 사망의 경위를 살펴봤더니 아이를 두고 굉장히 장시간 외출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분유를 계속 토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이 이 어떤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게 생업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예.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또 수사로도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미신고된 아동들 네. 2,000명이 넘는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 2,000명을 다 일일이 찾아보겠다고 하거든요. 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00명이란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고 병원에 하면 출산하면은 바로 아이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방 접종은 분명히 한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출생 신고했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백서가 있어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그 어떤 대책이 나오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양식이 넘쳐나는 사회에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는 이런 모습은 정말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그 21세기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다라는 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이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그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미혼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훨씬 더 지원을 높여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도적인 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허점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 의무화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끝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다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95% 이상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럼 병원은 출산 사실을 인지를 해요.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이 비형 감염 접종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부여되기 이전이라 1년에 그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번호는 있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없는 애들이 2,000명 넘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상하구나라고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료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을 오히려 이용하지 않고 임신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또 의료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즉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영계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숙박, 음식업 등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7% 높은 수준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과 이듬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 불완전 판매로 연루된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당국 징계 이후 연임을 포기하는 데 그쳤지만 라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생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은행 사죄하라!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대표는 각 임원별로 책임을 나눠서 명시한 책임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한 일종의 책무 구조도로 지도에는 주요 업무들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명시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밑으로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각 임원이 맡은 책무를 다하는지 감시하는 관리 의무가 추가됩니다.
대규모 금융사고는 대부분 조직과 체계의 문제로 수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내부 총재에 대한 임원분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금융시장판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번 개선안이 금융사고의 예방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커집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축구대표팀 부진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네, 내일 첫 방송을 앞둔 임성환 작가의 신작 아시두리안 소식까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A매치 종료 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a lot of positive from all four games. We should have won all four games. In all four games, we were the better team. We had more chances than the opponents. But the lesson is really that we have to become more clinical. So developing basically a playing philosophy depends always on the players. What type of players do you have? You can have the discussion of players or systems, in different ways. I think that is very, very important. It has to suit the players. The players needs to be comfortable in this way. 자, 이게 외국인 감독으로 최초로 A매치 네. 4경기 무승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로는 결과는 좀 그렇지만 중간의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자, 이런 뜻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경기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이런 전술을 펼치기에는 이미 완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6월 이번 경기는 좀 클린스만의 색깔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또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부상과 김영건 선수, 김민재 선수의 그 두 수비축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정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좀 이전과 달리 이렇게 비판을 감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독일 헤르타 감독을 뛰쳐나올 때 정말 주변 구단과 상의도 없이 페이스북에 그냥 70일 만에 나 그만두겠어 이렇게 해서 정말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처음 2006년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도 그때 굉장한 선수들의 이제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위까지 올리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아마 그 전에 슈틸리케의 조언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좀 의문사항이 있으면 좀 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화두가 전술적인 해체가 좀 보이지 않는다. 전술적인 다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수단 운영이 지금 완벽하기가 어려운 경우잖아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활용법도 좀 배워야 되고 손흥민 선수 지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없을 때 이 구단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런 삐안 씨안도 굉장히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2000 월드컵 독일 월드컵을 맡았을 때부터 이분은 똑같아요. 그냥 항상 전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나는 항상 공격 축구를 지향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수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술이 없다는 거는 이분은 이제 수비를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공격으로 간다. 그리고 좀 대각선의 방향으로 워낙 중거리 포도 많이 썼기 때문에 대각선의 방향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자율적인 선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좀 물어보겠다라고 했던 점이
그냥 일반 선수들이 볼 때는 뭘 원하는 거지? 감독들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지? 너희들이 원하는 축구가 뭔지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원하는 축구가 뭐야?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도돌이표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최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마음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TV조선에서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아시드리안 제작 발표회도 어제 열렸습니다. 자, 연출을 맡은 신우철 PD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 작가님이 저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처음 뵙고 그 전에는 저도 이제 뉴스나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 이런 거로만 이제 워낙 신비하고 베일에 쌓여 있는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첫 미팅도 하고 대본이 딱 읽었을 때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대본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도 뭐 히트작을 연출한 신우철 감독.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임성환 작가와의 첫 미팅 때 두려움이 90%였다라고 밝혔는데 신 감독 또 임성환 작가 어떻게 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신우철 감독님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굉장히 히트작을 남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함께 호흡을 맡았던 작가분도 김은숙 작가님, 지금 아주 워낙 스타 작가잖아요. 또 강은경 작가, 뭐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것을 만들었던, 그리고 또 백미경 작가, 그 마인 같은 것을 했던 그 작가들과 다 명성이 있는 작가들과 히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양대 그 탄탄한 분들끼리 어떻게 충돌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번 작가님께서 신우철 감독이 찍은 촬영본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워낙 둘 다 디테일의 왕이라고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화면 전개나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주연 배우들 역시 자, 임성환 작가의 대본을 극찬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임성환 월드가 있어요. 임성환 선생님만의 작품 세계 같은 게 있는데 그 임성환 월드에 새로움을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처음으로 제가 연기하면서 즐겁구나. 이게 이렇게 연기하는 게 연기가 참 재밌는 거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요. 새로웠고 신선했고 저한테는 굉장히 설레임을 주는, 항상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기대하는 거는 남다른 내공이 계신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임 작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신선하고 또 충격적인 소재로 시청률에서 뭐 이렇게 뭐 흥행을 거의 항상 해오던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률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을 통해서 TV조선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만큼 또 자극적인 소재, 뭐 빙의나 AI 같은 걸로 좀 논란을 워낙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좀 문제적 작가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안방극장에 이런 것을 소화하기에는.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겹사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실제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명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란과 그런 일부의 거부감 이런 것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정말 이게 임성환 작가의 작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하고 판타지적인 그런 멜로 드라마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보셨지만 뭐 배우 최명길 씨, 또 박주미 씨가 어떤 또 연기를 펼쳐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주미 씨는 지난번 결사고기에서 70분 2인극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임성환 작가 작품 중에서 두 주인공이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박주미 씨에 대한 그런 기대가 높았던 것 같고 박주미 씨도 그만큼 좀 이렇게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싶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괜찮니? 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네. 그래서 근데 본인은 정작 작가님한테 이제 의견을 들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캐릭터인지 이런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촬영장에서 신뢰가 대단해서 뭐 최명길 씨도 23년 만에 네. 작가님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이제 원숙해졌듯이 작가님의 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농이 걷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 굉장히 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공보다 더 커다란 우박이 미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덴버시 인근에 있는 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에 관람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야외 공연장인 탓에 따로 지붕이 없어 관람객들은 차량이나 화장실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관람객들은 종이 상자로 머리를 가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They were like, there's severe weather. You should head to your car. We have so many like goose eggs. We have bruises on ourselves. Babies were crying. It was scary.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려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6일 전인 지난 15일에도 텍사스는 토네이도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전도 큰 문제인데 현재 텍사스주는 약 17,000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겨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군 장병들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위해 떠났던 해군 장병들이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환영 행사가 열렸던 진해 군항의 생생한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환영 문구를 목에 두르고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아이는 사진 기자의 카메라가 신기했나 봅니다. 어제 진해 군항에서는 청해부대 39진 충무공 이순신함 장병들의 파병 복귀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준비한 유쾌한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청해부대원 가족들 600여 명이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반겨줬습니다. 네, 6개월 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니 무척 행복해 보이는데요. 청해부대원들이 아덴만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던 건가요? 네, 석혜균 선장 기억하실 텐데요. 아덴만은 12년 전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원들을 구출했던 여명 작전이 펼쳐졌던 곳이죠.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파병된 39진은 우리 국적 선박을 포함해서 620여 척의 선박 호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프랑스 요트의 선원들에게 식량과 엔진 수리를 위한 자재를 지원해서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청해부대 관계자는 이번 파병에서 얻은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해외 파병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26.4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오늘은 5도가량 높아지면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지나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도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